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극우 내란 청산을 외치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 잡기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선거기획 단장. 조국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와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선전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내란 세력의 척결, 민주개혁, 5기 민주개혁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무엇이 효과적인 길인가? 신장식 의원이 본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방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신장식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뒤에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구국의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문은 좀 수용 가능성이 있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기징역이라는 주문은 납득이 된다. 그런데 그 주문에 이르는 법리는 굉장히 앙상했고요. 그다음에 양형 이유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양형 이유.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든지 네. 공직에 오랫동안 봉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형사유로 들었던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례적이죠. 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방선거에서 소위 윤어게인 세력을 코어로 해서 이들과 함께 지방선거 치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네. 그 이외의 윤어게인 이외의 세력들에게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원외 당협위원장까지를 포함해서 양 진영으로 저 태도라면 윤어게인 말고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쪽과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쪽이 좀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파장을 가져온 것이죠.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공천에도 그러면 절대적인 영향을 저는 주겠네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굿캅, 배드캅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군복으로 추정되는 밀리터리 룩을 입고 오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배드캅 역할을 하고 네. 장동혁 대표가 약간 굿캅을 하면서 일부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재판 1심을 선고한 직위원 재판부를 두고 피고인의 핑계를 고스란히 받아줬다면서 2심, 3심을 내다본 하나의 세탁기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즉자적으로는 저는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2심, 3심에서 현재 주문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기징역 이하로 유기징역으로 내려갈 여지는 저는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위원 판사가 그나마 납득할 만한 주문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봤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2심, 3심에서도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그리고 법 왜곡죄 등의 제도적 개혁에 관련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네. 2심, 3심에서도 주문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속적인 압박 이게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합니다. 거군요.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법리나 양형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앙상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연이어 지금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사회 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다. 이런 취재의 글도 올렸고요. 이 대통령 오늘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공박했는데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치적 공방이 그냥 정치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한국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쟁의 소재로
뭐 노모 50억 아파트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말하자면 노모까지 끌어들이는 감성팔이로 소비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이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돈이 잠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요. 전체 현재 시가가 15조에서 17조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게 네. 재건축이 되고 나면 30조 이상이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30조 이상의 돈을 국민들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게 적절한가? 이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코스피로 생산적 금융으로 머니 무브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렇게 하면 잘 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논쟁을 해야 될 때 노모의 95세 노모를 끌어들여서 감정적인 감성팔이로 간다? 저는 네.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조국 대표의 토지 공개념 발언을 두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바도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토지 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색깔 공방이었죠. 그래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정책 논쟁은 불가능합니다. 색깔론을 제기한 것에 불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네. 불과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신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신자를 붙였느냐 하면 한 서너 차례 헌재에서 소위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헌법상 이게 맞다, 적합한 얘기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 정신이다. 하지만 부부 합산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안 하나하나가 좀 과도한 측면을 지적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토지 공개념을 위헌 소지 없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논쟁을 했어야죠. 네.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안과 정책을 준비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관련된 논의가 저는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선거 국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 극우 내란 청산 연합이면 민주당과의 어떠한 방식의 연대든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점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제 일성이 저희들 선거 목표는 이번 선거 목표는 국힘제로 부패제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국힘제로를 위해서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개혁 진영 정당들과 시민사회 모두와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썸을 타자 그런데 갑자기 청혼을 했어요. 네.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막 이 청혼이 옳으냐 그르냐 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힘제로가 지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 정부를 내란 동조 세력들이 방패막이로 자꾸 삼으려고 합니다. 네.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자유지방정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구 경북을 통합 대구 경북을 소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윤어게인과 극우 세력들의 본산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계세요. 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일관된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신 의원 얘기했듯이 이제 연대 의제 이게 중요하고 네.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은 그래서 처음에 연대와 통합이라는 말씀을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을 때 그 네. 연대가 선거연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선거연대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연대인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라는 말씀을 처음 그 조국 대표가 제안을 받자마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수석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의 말씀이 연대에 대한 말씀이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연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연대가 야 우리 언제 시간 나면 소주 한잔 해? 라는 식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그 식단이 뭐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서로 코드를 맞춰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조금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시간이 좀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입장이라면 호남 등 각 지역구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호남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힘제로 부패제로 즉 이미 국힘제로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네. 경쟁을 하고 왜냐하면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키거든요. 네. 경쟁 없이는 지역 발전이 어렵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경지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 경쟁이 지역구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경쟁 체제로 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서는 특히 부울경, 대구, 경북, 수도권 등등등에서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쟁 그 연합을 물샐 틈 없이 저는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요. 뭐 서울이든 경기든 부울경이든 후보를 낼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 지금 지켜본다는 저희들이 입장인가요? 그 후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뭐 선거연합을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네. 그때까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뚜벅뚜벅 후보를 지금 공천하고 검증하고 지금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공천관리위원장이시거든요. 네. 우리 박능우 전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관리 업무를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어쨌든 지금 합당이 좀 미뤄진 네.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의문의 입회를 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왜 합당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1차적으로 무산되고 연기가 됐다고 보세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당황스럽고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와 조국혁신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말하자면 저희들은 썸 좀 타자고 했는데 선거연합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청원을 했는데 뭐 시어머니, 시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시숙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니네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김치 싸대기 날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네. 좀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네. 그것도 권력투쟁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합당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호가호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대통령의 뜻이 합당에 있다? 아니다. 합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호가호의들을 하신 분들 뒤에 호랑이가 없더라고요. 네. 일종의 네. 대통령 파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호가호의를 했는데 호랑이가 없었다. 호랑이의 그림자를 각자 끌어다가 이야기하셨던 게 아닌가. 네. 절대로 저는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지금 부동산 또 관세 협상 등등의 네. 국정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저희들은 끝까지 대통령의 뜻을 참칭한다든지 해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누가 정치를 크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의 판단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양당 간 합당을 위한 연대통합추진위원회 뭐 이번 주에 구성하겠다 그런 입장이던데요. 조국 혁신당이 기대하는 연대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겁니까? 아니 저는 우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네. 야, 언제 술 한잔 하자, 언제 밥 한 끼 해 이런 구두선 내지는 그냥 막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해보자, 국힘 제로를 위해서 선거연합을 해보자라는 것인지를 내부 정리를 좀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연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 광주 대구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또 광역의원 무투표 당지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건 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실은 저희들이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에 결합을 하면서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고 하는 합의문, 원탁회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 선언문이라는 것을 공동 명의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결선 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아직 준비가 덜하다면 사실 대구 경북 통합시나
광주 전남 통합시는 통합이 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하나는 양 지역이 하나의 당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정부와 지방 정부와 의회, 광역의회를 전부 다 한 정당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더군다나 지금 통합 과정에서 지금 통합특별법을 보자면 의회는 통합이 안 됩니다. 네. 의회는 통합이 안 되고 시장은 통합시장과 통합도지사는 각각 통합이 돼요. 논의 중인 법에는 그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견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네. 그러면 다른 다양한 정치 세력을 가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양쪽 다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라도 한다면 다른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질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구 경북 통합시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시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무투표 당선 같은 경우는요.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4명, 광역의원 100여 명, 기초자치단체장도요 한 30여 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네. 이거는 선거가 아니죠. 국민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공천이 곧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투표와 최소한의 찬성률을 좀 획득을 해야 네. 당선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좀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쪽에서는 굉장히 공감의 폭이 높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공전 중이라서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의 지금 공천 관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또 강선호 의원 사건에서도 뭐 일부 드러났습니다만 지방선거 공천 부패로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패제로라는 네. 것이 하나의 국힘제로와 함께 부패제로라는 목표가 있는 거고요. 첫 인적 청산 뭐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얘기가 김경 강선우 요 사건 때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휴먼 에러지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휴먼 에러하고 시스템 에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렇죠. 사안이라고 보고요. 휴먼 에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전수조사 어찌 보면 전수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 에러를 교정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시스템 에러를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천할 때 지역위원장들이나 그 지역구 의원들 공관위에서 원천 배제해야 됩니다. 네. 영향력을 차단할 수 지금 있어야 절대적이잖아요. 하고요. 예, 절대적이기 때문에 원천 배제하는 시스템을 당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무투표 당선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 체제를 바꾸는 거죠. 또는 그 기초위원을 지금 2명 내지 4명을 뽑는데 2명 뽑는 선거구에 무투표 당선이 무척 많습니다. 네. 국힘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공천하면 다른 쪽에서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3명 내지 5명 뽑는 즉 비례성과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 등이 이런 부패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제 싶습니다. 선거구제라든가 협법 개정 이런 그렇습니다. 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예. 이제 불과 뭐 한 100일 남은 상황에서 내일로 딱 100일이죠. 네. D-100입니다. 내일이. 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이게 네네.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 부분은 그 의원님들 만나뵈면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다만 이거 그 무공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탁 정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후보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5년에 민주당 당원을 개정했어요. 제96조 2항을 개정해서
민주당이 자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권을 잡으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주을 이상직 후보 그 배제됐을 때 네. 여기에 당헌이 중간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헌을 바꿔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고 실패했고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군산 이상직 선거에서 전주을 이상직 선거에서 당헌이 공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당선되셨죠.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 국민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곳에 출마할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네. 뭐 지금 부산 전재수 의원이 이제 시장에 출마할 경우에 해당 지역구 출마 얘기도 나오고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큰 전략 자산은 조국 대표이시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도 다양한 측면에서 귀 기울여 지금 듣고 있고요. 3월 중순경쯤 되면 네.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예. 출마하는 건 확실합니까? 출마는 확실합니다. 어떤 뭐 시장이 뭐 단체장이 됐든 아니면 재보궐이 됐든 어느 그렇습니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의견이 네. 다 달라서요. 네. 다 달라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살피고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합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합당이라는 건 이제 가치가 이게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 8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특히 그 지금 이 코스피 이제 곧 6천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실 저는 연말에 조금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연말에 주식에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라는 네. 걱정이 컸어요. 소위 영머니 무브가 발생이 된다면 부동산도 주식도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와 관련된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거기에 프로세스를 따박따박 거쳐갖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국민들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 5천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못했죠.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신뢰 자산을 저는 그 국회나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신뢰 자산에 더욱더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특히 여의도 정치도 많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큰 성과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존재감이 약해졌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옵니다.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조국 혁신당만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우선 사실은 1인 1표인 선거와 1인 2표인 선거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할 때 비례를 누구를 찍을 거냐 하면 그냥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네. 여튼 저희들은 이번 선거 목표를 국힘제로 부패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목표를 해야 될 것은 내란 동조 세력들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 네. 지방정부 뒤로 내란 세력들이 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 대통령의 신뢰자산, 정치적 힘을 더 키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5기 민주개혁 정부를 어떻게 출범시킬 거냐. 이 정권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견제해야 될 가장 큰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제시해온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